자, 우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배울 때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이슈가 이렇게 있다. 우리 유형자산이라는 걸 맨 처음에 취득을 할 때, 갖고 있을 때, 취득할 때 뭐가 있죠? 우리 이거 취득원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어팟을 샀어요. 에어팟이 10만 원인데요. 에어팟이 10만 원인데 배송비가 5천 원이에요. 그럼 나 에어팟 얼마에 샀어? 1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10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10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송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은 뭐다? 가산을 한다. 취득 시점에 나오는 이슈사항 하나였고요. 두 번째, 그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두 가지 지출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슈사항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 DEP라고도 하고요. 내가요, 만약에 그 짜장면집을 운영을 하는데 면 뽑는 기계를 샀어요. 면 뽑는 기계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쓸 수 있어가지고 이 5년 동안 이 가격 120만 원 이라고 주고 샀다 그러면 120만 원을 5년에 맞춰서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지출을 했어요. 지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건물을 샀는데 건물에 지출을 했을 경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증축을 해서 층수를 더 만든다든가 아니면 냉난방 시설을 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자본적 지출로 해서 건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해서 그 건물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유리창 교체 아니면 건물의 도색 정도만 해가지고 뭐 별다른 획기적인 가치를 증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비용 그해 수선비로 지출을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할 때요. 처분을 하는 시점에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나올 거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그 꼬리표도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줘야 된다.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산 때는 어떤 거예요? 결산 때 물건을 사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산 때 물건을 파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결산 때 해야 되는 거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는 내용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감가상각 우리 뭐 배웠죠?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110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자,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설비나 장기간 동안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그 12월 30일을 지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짱구 패션이나 짱구 반점에서 주식회사 짱구 반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 뽑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면 뽑는 기계. 여기에 면이나 아니 반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면이 이렇게 나와요. 얘는요, 구입할 때 120만 원을 줬어요. 12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얘를 보통 보니까는 한번 사면은 5년 동안 쓴대요. 5년 동안 별 탈 없이 쓰고 5년 후에는 못 쓴대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못 쓰는 대로 그냥 갖다가 고철값이라도 받고 팔면은 고철값이 20만 원을 준대요. 자, 얘는 뭐다? 얘는 취득원가. 얘는 내용연수. 얘는 잔존가치. 자, 우리요 감가상각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액법.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정액법. 두 번째는 정률법. 같은 율을 사용하는 정률법입니다. 자, 정액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액법은요, 120만 원에 사서 5년 동안 쓰고 갖다 팔면 20만 원을 우리가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5년 동안 이걸 사용을 하는 금액은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금액, 100만 원만큼 사용하고 20만 원 남았을 때는 갖다 그냥 팔면 퉁칠 수 있죠. 그거를 5년 동안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서 우리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얘를 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눠줍니다. 곱하기 n분의 1 내용연수.
자, 이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 갖고 하는 거예요?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이 이거다 해서 얘네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거를 120만 원에 1월 1일에 사가지고 그 해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취득원가 120만 원에 사가지고요. 잔존가치 2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요, 나는 5년 동안 이거를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은 총 100만 원이 될 거예요. 120만 원에서 220만 원을 뺀 이거를 5년 동안에 나눠줍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네요. 100만 원 나누기 5. 자, 제가 설명드릴 때 맨 처음 드릴 때 1월 1일에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언제 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샀어요. 7월 1일. 1년을 다 안 썼어요. 7월 1일에 사서 12월 30일까지 갖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6개월만 썼죠. 그러면은 여기에 6개월만 사용했으니까 12분의 6을 넣어줍니다. 12분의 6을 넣으면 얼마예요? 6개월 사용했으면 10만 원이 되겠네요. 10만 원. 월수로 이렇게 나눠준다. 자, 정율법을 갈게요. 정율법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율을 줍니다. 정율법은 일정한 율을 줘요. 이만큼씩 정률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시오. 절대 여러분에게 정율법에 나오는 그 감가상각률은 얼마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묻지 않아요. 뭐 0.583이다 또는 0.5다 또는 뭐 50%다 이런 식으로 율을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곱해주면 돼요. 자, 정률법은요, 계산하는 방식이 정액법이랑 조금 다릅니다. 정률법은요, 취득원가에서 내가 산 취득원가에서 전기까지 감가상각했던 금액,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감가상각했던 누계액을 뺍니다. 그래서 말은 용어는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 해왔던 누계액을 뺍니다. 거기에다가 뭘 곱해요? 상각률. 저기서 문제에서 준 0.583, 0.5, 50% 이런 걸 곱해줍니다. 그럼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짱구반점에서 1월 1일에 샀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 얼마 주고 샀어요? 120만 원 주고 샀어요. 여기에서 빼기 전기말 감가상각, 전기말에 작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까지 감가상각했죠?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빵이에요. 빵 곱하기 상각률 50%라고 할게요. 50% 얼마예요? 50% 곱하면 0.5 곱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럼 또 다시 감가상각하면 얼마예요? 취득원가 얼마예요? 취득원가 안 변했죠? 120만 원. 근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까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전기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전기말인데 전기말까지라고 넣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네요.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얼마 했어요? 전기말에 60만 원 한번 잡아놨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상각률 얼마예요? 상각률 50%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에서 60만 원 뺀 60만 원 남았으니까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이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딱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또 합니다. 취득원가 얼마예요? 120만 원이에요. 거기 전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30만 원 갖고 와서 적으면 되나요? 아니죠. 추가로 또 갖고 올 애가 있었죠. 30만 원도 전기까지 했던 거고요. 60만 원도 그 전기까지 했잖아요. 30만 원에다가 60만 원을 더한 얼마요? 90만 원 곱하기 50% 상각률 하면 얼마요? 120만 원에서 90만 원을 뺀 50% 하면은 30만 원에 50% 15만 원. 그렇죠? 60만 원 됐다가 다음엔 30만 원, 그 다음엔 115만 원이요. 얘는 계속해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될 거예요. 정액법은 요 차이가 있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별표시 3개 해주세요. 얘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요, 옆에다가 페이지 114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114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장이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이 1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하면은요. 1년 이상 일을 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한 달치 월급, 1년에 한 달치 월급씩 그 사람에게 퇴직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는데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줄 때는요. 그 사람의 평균 연금, 평균 임금에다가 평균 임금은 하루당이에요. 1일 평균 임금에 우리 한 달치 월급 한 달 31일인 날도 있고요. 30일인 날도 있고요. 28일 날인 달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30일로 정했습니다. 곱하기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 얼마나 일했는지 연도수에 얼마나 일했는지 연수를 곱해서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했는지 이 연수는 보통 근속연수, 근속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액이 우리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년 이상,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회사에서. 안 주면 사장님 철컹철컹이에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직원한테 퇴직금을 준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 주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1년 이상 일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와서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퇴직금을 달래요. 사장님이 불쌍하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사장님을 보호를 해주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쭉 평생을 바치고 일을 해준 사람을 사장이 그냥 잘라버려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직원이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보장법은 직원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년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그 직원에게 돈을 줘라 라고 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그러면은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우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은요 10년 근무했어요. 한 명은 5년 근무했고요. 한 명은 3년 근무했고요. 한 명은 7년 근무했고요. 한 명은 1년 근무했습니다. 이 5명이 있는데 매달 월급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매달 월급. 한 달치 월급씩. 그래서 매달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랑 싸웠어요. 내가 사장인데. 나랑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다 그만둘게요. 하잖아요. 난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난 철컹철컹을 안 당해요. 퇴직금을 주려면은 이 사람들의 월급에 곱하기 10, 5, 3, 7, 1 해서 단순 계산으로 월급 한 사람 월급의 25배를 줘야 돼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엄청. 여러분들 퇴직금은 진짜 큰 돈이에요. 사장 입장에서. 평소엔 매달 한 달치씩 월급을 주다가 이 사람이 뭐 10년 근무했다 나가면은 10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당연히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야, 너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퇴직금 내야 되면은 어떻게? 퇴직금 내야 되면은 너 망할 수도 있잖니. 그러니까는 퇴직금을 미리부터 준비해. 어차피 이 사람 1년 일했을 때 그때 발생한 퇴직금은 그때 비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10년 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이 사람 비용 퇴직금 준다고 해서 그때 비용으로 하면 기속에 어긋나지 않겠니? 매년 1년 일하고 이렇게 10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퇴직금이 10개가 쌓인 거지. 이때 한 해에 이 사람의 퇴직금이 10개가 한꺼번에 쌓인 건 아니지 않니? 매년마다 그만큼씩 계속해서 비용으로 쌓아놔. 그래야 나중에 나간다고 할 때도 걱정이 없어. 그거 주면 되지. 라는 게 우리 퇴직급여를 미리미리 부채로 쌓아놓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돼지저금통 이론이 적용이 되고요. 쌓아놓기 때문에 돼지저금통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설명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모 8번 페이지 219페이지고요. 반가로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자의 파악. 밑줄 치지 마세요. 자,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결산 담당자는 결산 시 회사의 임직원 중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만두면은
여기 뒤에 6개월이라는 인턴이 있어요. 누가 퇴직금을 받아갈지 회사를 그만두면 그걸 파악해야 돼요.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만 줘야 돼요. 10년, 5년, 3년, 7년, 1년 다 줘야 되는데 6개월 얘는 나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럼 얘 건 안 정해놔도 돼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들 것만, 5사람들 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밑줄이요. 대부분의 회사들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된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얘한테도 챙겨줘야지 우리 회사는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법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퇴직금 주기로 했습니다. 방가루 2번 퇴직금 추계액의 계산. 밑줄이요. 퇴직금 추계액이란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얘네들이요. 내일 당장 그만둔다 그러면은 나한테 퇴직금을 내가 줘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얼마로 추정하여 계산된다 해서 추계액입니다. 퇴직금 추계. 그걸 매일매일 하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 야 얘네가 내일 그만둘까? 얘가 내일 얘는 안 그만둘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어차피 매일매일 그거 계산하기도 힘드니까 12월 31일에 한 번만 계산을 해서 결산할 때 계산을 해서 얘네 만약에 진짜 내일 당장 다 그만둔다면 얼마 퇴직금 줘야 돼? 라고 해서 미리미리 잡아놓자. 이게 퇴직금 추계액입니다. 엄마가 철원아 얘네 다 그만두면은 이만큼 줘야 돼. 12월 말에 엄마가 얘기합니다. 철원아 돼지저금통이 이만큼 있어야 돼. 그만큼 있어야 얘네 그만두면 돈 줄 테니까. 다시 철원아 이만큼 있어야 돼. 돼지저금통에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퇴직금 추계액이란 보고기간 말 12월 30일 날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밑에 네모박스 제가 설명드린 거 나와 있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하루의 평균임금이고요.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연수입니다. 계속근로연수라고도 하고요. 근속연수라고도 하고요. 근속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얼마를 줘야 되는지 철훈아 12월 30일 날 돼지저금통 얼마 있어야 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2월 30일 날 현재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받는 한 달치 월급 곱하기 이 사람들 근속 연수를 다 더하면 얼마를 내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